학동들에게 그를 알려주고 있을 때 똥개 한 마리가 들어오는데 웬 강아지냐? 떠돌이 강아지를 입양한 훈장. 무기 왔느냐? 앞으로 너가 이 훈장의 얼굴 마담이다. 많이 먹어라, 무가. 밥도 먹고 재워주며 1년이 지났을 때 훈장이 틀리면 짖어서 틀렸다고 알려줄 정도가 되고 3년 차엔 풍어를 아니, 읊어버리는데 누가 너 천재견인 거냐?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삼복더위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불덩이 같은 해가 내리쬐고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피어올랐습니다. 읍내 장터는 땀 냄새와 사람 소리로 뒤엉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북적거리는 장터를 가난한 선비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훈장이라 불리는 이 사람은 마을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줄어들어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 사흘째였으니 오늘이라도 쌀을 사지 못하면 아내와 굶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김훈장은 오늘 큰 결심을 하고 장터에 나왔습니다. 선친에게 물려받은 족보책을 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값나가는 물건은 아니었으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차마 손을 대지 못하다가 굶주림 앞에서는 체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족보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김훈장은 겨우 10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쌀 한 말에 8냥이니 2냥이 남는 셈이었습니다. 돈을 품에 넣으며 쌀가게로 향하던 김훈장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장터 끝자락 다리 밑을 지나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길질하는 둔탁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떡대 좋은 사내가 검은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이 재수없게 생긴 놈, 검은 개라 아무도 안 사네. 개장수가 투덜거리며 강아지를 또 한 번 걷어찼습니다. 강아지가 깽하고 비명을 질렀으나 도망갈 힘조차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옆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서 장작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신탕을 끓이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김훈장은 괜히 마음이 불편하여 발길을 재촉하려 하였습니다. 볼 일도 아니고 상관할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아지가 고개를 들어 김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김훈장의 발이 땅에 붙은 듯 멈추어 버렸습니다. 강아지의 눈에는 원망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살고 싶다는, 살려달라는 간절함만이 맑은 샘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김훈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품속의 돈주머니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면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살 수 있는데 김훈장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가면 선비로서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김훈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 딱 감고 개장수에게 다가가더니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보시오. 저 강아지 얼마요? 김훈장이 물으니 개장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요? 재수없게 생긴 놈이라 안 팔리는 놈인데 뭐 타러 사려고. 개장수가 코웃음을 치자 김훈장이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단양 주겠소. 저 강아지를 내게 파시오. 김훈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개장수가 돈을 낚아채며 씩 웃었습니다. 저런 미친 선비가 다 있나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좋소, 가져가시오. 어차피 솥에 넣어봤자 고기도 안 나올 놈이니. 개장수가 비웃으며 강아지를 밀어주자 김훈장이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강아지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김은장이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은 돈은 단양, 쌀 한 말 사기에도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김은장은 한숨을 푹 쉬며 쌀가게로 향하였습니다. 단양어치 쌀이라 해봤자 반말도 채 안 되었으나 그것이라도 사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쌀을 사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작은 쌀자루 하나와 시커먼 강아지를 안고 온 것을 보더니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그 쌀이 다요? 그리고 그 품에 아는 건 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김은장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쌀 사오라니까 개새끼를 사와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아내가 악을 쓰자 김은장이 고개를 숙인 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참아두고 올 수가 없었다며 어떻게든 먹고 살 궁리를 해보겠다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푹 쉬며 돌아섰습니다. 휴, 당신은 정말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짐승 걱정이라니. 아내가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자 김은장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아지를 마루에 내려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고 털은 먹물처럼 시커댔습니다. 털이 먹물 같구나. 그래, 네 이름은 무기다. 김은장이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강아지가 힘없이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은장은 쌀겨를 긁어 모아 멀건 미음을 쏘어 무기에게 먹였습니다. 아내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김은장이 제 몫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처음에는 미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은장이 밤새도록 정성껏 보살피자 이틀째 되는 날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고 닷새째 되는 날에는 비틀거리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놈아, 살았구나. 살았어. 김은장이 무기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이자 무기가 김은장의 뺨을 혀로 핥았습니다. 그 축축한 감촉에 김은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더니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자 아내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뭐, 굶어 죽을 때 굶어 죽더라도 셋이 같이 죽지 뭐. 아내가 투덜거리면서도 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김은장 네 식구는 둘에서 셋이 되었습니다. 복날에 삶아질 뻔한 강아지를 데려와 무기라 이름 지은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 해의 무기는 겨우 기운을 차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였고 푸석푸석하던 털에 조금씩 윤기가 돌았습니다. 김은장이 밥을 주면 꼬리를 흔들며 받아먹었고 마당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헉헉거렸습니다. 이듬해가 되자 무기는 제법 건강한 개가 되었습니다. 덩치도 부쩍 커져서 어깨 높이가 김은장의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당에서 김은장 곁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김은장이 훈계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씨름을 하였습니다. 3년째가 되자 무기는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늠름한 개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까만 털이 햇살을 받으면 반들반들 빛이 났고 눈빛은 영리하게 반짝였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그 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쌀값으로 개를 샀다며 투덜거리던 아내였으나 무기가 집안의 보탬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은장이 이웃 마을 잔치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도둑이 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무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나운 소리로 짖어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담장 쪽으로 달려가자 도둑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무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집안을 지키네. 쌀값이 아깝지 않구나. 아내가 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무기 밥그릇에 고기 한 점씩 얹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무기는 보통 개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서당에서 김훈장 곁을 지키며 자랐더니 어느새 글 읽는 소리에 귀가 밝아졌고 아이들의 행동거지를 살피는 눈도 예리해졌습니다. 마치 서당에서 함께 공부한 것처럼 영리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무기의 재주가 드러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아이가 딴청을 피우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김훈장이 눈치채지 못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 무기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그 아이에게 다가가 꼬리로 등을 툭툭 쳤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무기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른 자세를 바로잡자 무기는 고개를 끄덕이듯 한번 흔들고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개한테 혼났다고 놀려댔고 딴청 피우던 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딴짓을 할 때마다 무기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무기의 재주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가 글을 읽다가 더듬거리면 무기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맞게 읽으면 무기는 앞발로 바닥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틀리게 읽으면 멍하고 짧게 짖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하였으나 10번 20번을 해봐도 무기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당에서 제일 말썽꾸러기인 돌쇠가 천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고 장난만 치는 아이였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돌쇠가 더듬거리자 무기가 귀를 쫑긋 세우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가 아무렇게나 내뱉었습니다. 누를 백. 그 순간 무기가 멍하고 짧게 짖자 돌쇠가 움찔하며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누를 홍. 무기가 또다시 멍하고 짖자 돌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개보다 못하다고 놀려대는 바람에 돌쇠가 이를 악물고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듯 외쳤습니다. 누를 황. 무기가 앞발로 바닥을 탁 치며 꼬리를 흔들자 돌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맞았다. 내가 맞았어. 돌쇠가 신이 나서 소리치자 김훈장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이니라. 김훈장이 칭찬하자 돌쇠가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는 무기에게 지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글을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서당 개가 글을 안다느니 개 훈장님이 났다느니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허풍이려니 하던 사람들도 직접 와서 보고는 입을 딱 벌리며 감탄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자 서당이 북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구경 온 김에 아이를 맡기겠다는 부모들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5~6명에 불과하던 학동이 어느새 20명 가까이 되었고 그만큼 월사금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훈장의 살림이 한결 나아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기에게도 특별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김훈장 옆에 조그만 방석이 놓였는데 그것이 무기 전용 자리였습니다. 무기는 수업 시간이면 그 방석에 앉아 학동들을 지켜보았고 김훈장이 책 읽는 소리가 나면 눈을 지그시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기는 풍어를 읊지는 못해도 사람 마음은 알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김훈장이 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무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칭찬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무기는 김훈장의 방에 들어와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김훈장이 촛불 아래서 책을 읽으면 무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기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기야, 너는 참 복받은 개다. 3년 전 그 솥에서 구해온 게 천만다행이야. 김훈장이 무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하자 무기가 김훈장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축축한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당은 날로 번창하였고 김훈장 내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복 있는 곳에는 탐욕의 눈길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김훈장의 서당터를 탐내는 자가 있었으니 그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훈장의 서당이 날로 번창한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흐뭇해하는 이도 있었으나 눈을 번뜩이며 딴 생각을 품는 자도 있었습니다.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졸부로 고리대금과 땅 장사로 돈을 긁어모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최부자 앞에서 굽신거렸으나 뒤에서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 쥐어짜고 빚 못 갚는 사람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는 것이 그의 장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웃마을 농부가 흉년의 빚을 갚지 못하자 논 세마지기를 반값에 빼앗아 갔습니다. 농부는 땅을 잃고 품팔이꾼 신세가 되었으나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였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자가 이름난 직관을 불러 자기 집터의 기운을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직관이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터도 나쁘지 않으나 정승이 날 명당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그럼 어디가 명당이냐고 다급하게 묻자 직관이 턱으로 언덕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 언덕 너머 서당터가 천하의 명당이외다. 저 터에서 자손을 기르면 정승이 나오고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직관의 말에 최 부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언덕 너머 서당이라면 김훈장 내 서당이 아닙니까? 요즘 개훈장이 났다느니 뭐니 하며 소문이 자자한 바로 그 서당 말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털을 손에 넣으면 자기 집안에서 정승이 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직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 부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부자는 김훈장의 서당터를 손에 넣을 궁리만 하였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가 직접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있던 무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맞던 무기였으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김훈장이 황급히 달려 나와 무기를 말렸습니다. 왜 손님에게 이러냐며 꾸짖었으나 무기는 좀처럼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훈장이 간신히 무기를 붙잡아 뒤뜰로 보낸 뒤 최 부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최 부자는 속으로 이를 갈았으나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흔들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김훈장 이 털을 내게 파시오. 100냥을 쳐주겠소. 최 부자가 말하자 김훈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이 터는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라 팔 생각이 없소. 김훈장이 단칼에 거절하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100냥이 적으면 200냥을 주겠다며 값을 올렸으나 김훈장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0냥을 준다 해도 팔지 않겠소. 돌아가시오. 김훈장이 차갑게 내뱉자 최 부자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좋소. 후회해도 늦을 거요. 최 부자가 의미심장하게 내뱉고는 터벅터벅 나가 버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최 부자의 뒤통수를 무기가 뒤뜰에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훈장은 그저 허풍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문전박대당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앙심을 품고 밤낮으로 김훈장을 골탕 먹일 궁리를 하다가 문득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전공법이 안 되면 꼼수를 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읍내에서 소문난 소매치기를 수소문하였습니다. 날쌘 돌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쥐처럼 날카로웠으며 손가락이 거미 다리처럼 가늘고 길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남의 호주머니를 터는 재주가 있어서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 부자가 날쌘 도리를 불러앉힌 뒤 언덕 너머 서당의 김훈장이라는 자를 찾아가 허리춤에 찬 도장 주머니를 훔쳐오라고 시켰습니다. 성공하면 열량을 주마. 최 부자가 돈을 흔들자 날쌘 도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장 하나 훔치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며칠 뒤 김훈장이 지물포에 종이를 사러 갔습니다. 서당에서 쓸 종이가 떨어져서 읍내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종이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에 날쌘 도리가 미리 잠복해 있다가 김훈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선비 양반. 아까 장터에서 내 신발 밟지 않았소. 날쌘 도리가 억지 시비를 걸자 김훈장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장터에서 누구의 신발을 밟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글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김훈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는 사이 날쌘 도리가 손을 번개처럼 놀렸습니다. 그 가늘고 긴 손가락이 허공에서 춤을 추는가 싶더니 김훈장의 허리춤에서 도장 주머니가 스르륵 빠져나와 날쌘 도리의 소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귀신 같은 손재주였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나 보오. 미안하오. 선비 양반. 날쌘 도리가 싱글벙글 웃으며 사라지자 김훈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이상한 놈이다 싶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김훈장은 허리춤이 허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더듬어 보니 늘 차고 다니던 도장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끈이 사가서 끊어졌나 보구나. 낡은 거라 어디서 떨어졌겠지. 김훈장은 아까 길에서 떨어뜨린 것이려니 생각하였습니다. 도장이야 새로 파면 그만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의 집에서는 음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날쌘 도리가 가져온 도장 주머니를 받아든 최 부자가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낡은 도장에 김훈장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3년 전 날짜로 김훈장의 아버지가 최 부자에게 쌀 100가마를 빌렸다는 차용증을 꾸며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갚지 못하면 서당터를 넘긴다는 조항까지 꼼꼼히 적어 넣었습니다. 최 부자가 위조 차용증에 김훈장의 도장을 꾹 찍으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서당터는 내 것이다. 최 부자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훈장에게 닥칠 불행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손에 넣은 최 부자는 차용증 위조를 마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김훈장 내 서당에 있는 그 검은 개가 자꾸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서당에 찾아갔을 때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던 놈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섬뜩하였습니다. 그 개놈을 먼저 처리해야겠어. 최 부자가 중얼거리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서당 주변을 염탐하고 틈이 나면 개를 해치울 방법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파이는 날쌘 도리와 함께 서당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무기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마당에서 낮잠을 자거나 아이들과 뛰어놀던 무기였으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연신 코를 킁킁거리며 담장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낮은 신음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무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담장 쪽으로 달려가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평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김훈장이 황급히 밖으로 나와 보니 담장 너머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최부자의 하인과 날쌘 돌이었으나 김훈장은 그들이 누군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날쌘 도리는 장터에서 시비를 걸 때 일부러 얼굴을 가렸기에 김훈장이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김훈장이 물으니 하인이 능청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아, 예. 지나가는 길에 서당 구경 좀 하려고요. 개 훈장이 있다며요? 하인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담장을 박차고 뛰어넘을 기세였습니다. 무가, 그만. 김훈장이 호통을 쳤으나 무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채 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듯 짖어댔습니다. 김훈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님 앞에서 개가 날뛰는 꼴이 창피하였습니다. 점잖지 못하게 왜 손님에게 행패냐. 김훈장이 무기의 목덜미를 잡아 끌며 꾸짖었습니다. 무기가 낑낑거리며 저항하였으나 김훈장은 억지로 무기를 끌고 가 마당 기둥에 짧게 묶어버렸습니다. 무기가 슬픈 눈으로 김훈장을 올려다보았으나 김훈장은 못 본 척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놈인데 오늘따라 왜 저러는지. 김훈장이 담장 너머를 향해 사과하였으나 이미 사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훈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둥에 묶인 무기가 사내들이 사라진 쪽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김훈장은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무기는 여전히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낮에 행패를 부린 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무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니 낮에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독한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쥐약 냄새였습니다. 잠시 후 담장 너머로 무언가가 휙 날아왔습니다. 툭 하고 마당에 떨어진 것은 커다란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것이 군침이 돌 만한 고기였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고기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장 쪽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하였습니다. 밤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짖음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젠장, 왜 안 먹어? 담장 너머의 자가 발을 구르며 투덜거리더니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온 힘을 다해 짖어댔습니다. 방 안에서 자던 김훈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기가 이렇게 사납게 짖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황급히 밖으로 나와 보니 무기가 담장 쪽을 노려보며 미친 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무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김훈장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기름기 번들거리는 고기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훈장이 허리를 굽혀 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김훈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쥐약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쥐약을 바른 고기를 던져 넣은 것이었습니다.
김훈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기가 이 고기를 먹었더라면 지금쯤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는 고기를 먹지 않고 짖어서 주인을 깨웠습니다. 무가! 김훈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기를 불렀습니다. 무기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김훈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김훈장이 무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무가. 네가 안 먹었구나. 네가 안 먹고 나를 깨웠구나. 김훈장이 무기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낮에 손님에게 행패 부린다며 꾸짖고 기둥에 묶어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무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도 밖으로 나와 영문을 물었습니다. 김훈장이 독 묻은 고기를 보여주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훈장이 이를 악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에 찾아왔던 최 부자가 떠올랐습니다. 후회해도 늦을 거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무기를, 아니, 우리 집을 노리고 있구나. 김훈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무기가 김훈장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걱정 말라고 내가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훈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무기를 방 안으로 들이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기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지키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나 할까요? 무언가 큰일이 닥칠 것만 같은 불안함이 김훈장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상상도 못할 불행이 닥쳐올 터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김훈장이 겨우 눈을 붙인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무기를 품에 안은 채 잠깐 눈을 감았다 싶었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치는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김훈장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포졸 4~5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뒤에 최 부자가 음흉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 옆에는 어젯밤도 묻은 고기를 던진 그 하인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훈장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최 부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김훈장, 내 아비가 3년 전에 내게 쌀 100가마를 빌리고 안 갚았다. 여기 진짜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있다. 최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습니다. 김훈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3년 전이면 선친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선친은 빚을 질 분이 아니시오. 김훈장이 항변하였으나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차용증을 김훈장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도장이 내 아비 도장 아니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김훈장이 차용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바로 자신의 도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잃어버린 바로 그 도장 말입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시비를 걸던 자, 어젯밤 독 묻은 고기를 던진 자, 그리고 지금 이 차용증까지 전부 최 부자의 짓이었습니다. 이건 위조요. 내 도장을 훔쳐다가 위조한 거란 말이요. 김훈장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최 부자는 빙그레 웃기만 하였습니다. 3년 전 문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지난달에 잃어버렸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지. 포졸들아, 이자를 관하로 끌고 가거라. 최 부자가 손을 휘젓자 포졸들이 우르르 김훈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훈장이 발버둥을 쳤으나 장정 4~5명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김훈장의 팔을 뒤로 꺾어 결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묶여있던 무기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어찌나 센지 기둥이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무기의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주인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무기가 짖는 소리가 마치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았습니다. 김훈장이 무기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무가, 가만히 있어. 괜찮다. 금방 돌아올 테니. 김훈장이 다급하게 외쳤으나 무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더니 마침내 낡은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자유로워진 무기가 번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무기가 가장 먼저 물어뜯은 것은 하인의 바짓가랑이었습니다. 어젯밤 독 묻은 고기를 던진 바로 그 하인이었습니다. 무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으악! 이놈의 개새끼가!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이를 악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휘청거리며 넘어지자 다른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 개놈을 때려잡아라. 최 부자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포졸 하나가 굵은 몽둥이를 번쩍 들어 무기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무기가 재빠르게 피하였으나 두 번째 몽둥이가 무기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그래도 무기는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김훈장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망할 개놈. 하인이 분노에 찬 얼굴로 허리춤에서 몽둥이를 뽑아들었습니다. 독살에 실패한 것도 이게 때문이었고 지금 창피를 당하는 것도 이게 때문이었습니다. 하인이 이를 악물고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더니 무기의 뒷다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깨갱.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무기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뒷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온 마당에 무기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가, 김훈장이 목이 터져라 절규하였습니다. 포졸들의 소나귀를 벗어나려 몸부림을 쳤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훈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악독한 놈들, 짐승한테 무슨 짓이냐. 김훈장이 울부짖었으나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걔 걱정할 때가 아닐걸. 자기 신세나 걱정해라. 끌고 가. 최 부자가 차갑게 내뱉자 포졸들이 김훈장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김훈장이 무기를 돌아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무가, 무가. 김훈장이 무기의 이름을 부르며 끌려갔습니다. 무기가 쓰러진 채로 고개를 들어 김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앞발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 하였으나 부러진 뒷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털썩 쓰러지기를 몇 번. 결국 무기는 힘이 다하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가 뒤늦게 뛰쳐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으나 김훈장은 이미 대문 밖으로 끌려나간 뒤였습니다. 아내가 무기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무기의 뒷다리에서 피가 흥건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가, 어떻게. 아내가 울먹이며 무기를 껴안았습니다. 무기가 힘겹게 눈을 떠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끌려간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미안하다고, 주인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마당은 텅 비어 버렸습니다. 구경꾼들도 흩어지고 아내는 무기를 방 안으로 옮긴 뒤 약을 구하러 뛰어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무기가 마루에 누운 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의 냄새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지끈지끈 쑤셨으나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무기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주인이 끌려간 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기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비록 다리가 부러졌어도 주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무기가 이를 악물고 앞발로 땅을 짚었습니다. 부러진 뒷다리가 비명을 질렀으나 무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뼘, 두 층, 피를 질질 흘리며 조금씩 기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관아 마당에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김훈장이 무릎을 꿇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한쪽에 서서 차용증을 공손히 바쳤습니다. 이자의 아비가 3년 전에 제게 쌀 100가마를 빌렸으나 한 톨도 갚지 않았습니다. 여기 도장까지 찍힌 차용증이 있사옵니다. 최 부자가 말하자 사또가 차용증을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김훈장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것은 위조된 문서입니다. 제 도장을 지난달에 잃어버렸는데 저자가 훔쳐다가 위조한 것입니다. 김훈장이 목청을 높였으나 최 부자가 비웃으며 받아쳤습니다. 3년 전 문서인데 지난달에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최 부자가 당당하게 외치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또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장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훈장은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도장을 훔친 날쌘돌이도 독 묻은 고기를 던진 하인도 모두 최 부자 편이었기에 아무도 김훈장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이 위조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용증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빚을 갚든지 아니면 서당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또의 말에 최 부자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자 김훈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당에서는 무기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안이었습니다. 아내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헝겊으로 동여맨 흔적이 있었으나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을 더 구하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무기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니 그 냄새를 따라가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기가 이를 악물고 앞발로 바닥을 짚었으나 부러진 뒷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비틀거리다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포기하고 앞발로만 땅을 짚어 몸을 끌기 시작하니 부러진 뒷다리가 질질 끌려왔습니다.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서자 거친 흙바닥이 배를 긁었고 부러진 다리가 바닥에 쓸릴 때마다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그래도 앞발로 땅을 움켜쥐며 한 뼘씩 나아갔습니다. 대문을 빠져나오니 주인의 냄새가 이 길을 따라 멀어져 있었습니다. 무기가 그 냄새를 쫓아 기어가기 시작하자 발톱이 땅에 긁히며 피가 배어나왔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김훈장, 쌀 100가마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 사또가 물으니 김훈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쌀 100가마라면 서당을 10년을 운영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기에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김훈장이 힘없이 대답하자 최 부자가 앞으로 나서며 차용증에 적힌 대로 빚을 갚지 못하면 서당터를 넘기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어쩔 수 없구나. 김훈장, 서당터를 최 부자에게 넘기고 빚을 탕감받거라. 그리고 관아를 속이려 한 죄로 곤장 30대를 내리겠다. 사또가 선고하자 김훈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선친에게 물려받은 서당터를 빼앗기고 곤장까지 맞게 되다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김훈장이 증거를 가져오면 다시 보겠다고 애원하였으나 사또가 손을 내저으며 곤장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무기는 여전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는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앞발에 발톱이 닳아 피가 났고 배는 돌에 긁혀 상처 투성이가 되었으며 부러진 뒷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어 무거운 짐처럼 질질 끌려올 뿐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들이 무기를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피투성이 개가 눈을 부라리며 기어오는 모습이 무서웠기에 어떤 이는 막대기로 쫓으려 하였고 어떤 이는 돌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무기는 멈추지 않고 이를 악물며 기어갔습니다. 오직 하나, 주인을 향해서 언덕을 넘자 관아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무기의 눈에 희미한 빛이 스치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앞발을 움직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아득해졌으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는 곤장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번쩍 들어 올리자 김훈장이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부자는 팔짱을 끼고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관아 입구에서 포졸 하나가 비명을 지르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관아 입구로 비투성이의 검은 덩어리가 기어 들어오고 있었으니 다름 아닌 무기였습니다. 온몸이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앞발은 살이 찢겨 피가 뚝뚝 떨어졌고 배는 긁혀 벌겋게 드러나 있었으며 뒷다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인 채 질질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에 구경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포졸 하나가 미친 개가 기어왔다며 잡으라고 소리쳤으나 무기를 막아서는 자는 없었습니다. 무기의 눈빛이 너무나 처절하였기에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기어온 그 집념에 모두가 압도당하였습니다. 무기가 재판장 한가운데까지 기어들어와 무릎 꿇고 있는 김훈장 앞에 멈추었습니다. 김훈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러진 다리로 여기까지 기어왔단 말입니까? 김훈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기가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주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기의 코에 낯익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바로 주인의 도장 주머니에서 나던 그 냄새였습니다. 무기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냄새가 이끄는 곳은 다름 아닌 최부자였습니다. 무기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김훈장을 향해 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최부자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왜 와? 최부자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피투성이 개가 자기를 향해 기어오는 것이 섬뜩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멈추지 않고 최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상한 것은 무기의 표정이었습니다.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가운 것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무기의 코가 최부자의 소매 쪽을 향해 연신 킁킁거렸습니다. 사실 무기에게는 그 냄새가 너무나 익숙하였습니다. 주인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도장 주머니 냄새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인 곁에서 자란 무기는 그 낡은 가죽 냄새를 수천 번도 더 맡았습니다. 장난감처럼 물고 놀다가 주인에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지금 최부자의 소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최부자의 발치까지 다가가더니 앞발을 들어 최부자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 쪽을 집요하게 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놈이 최부자가 무기를 뿌리치려 하였으나 무기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소매를 물어당겼습니다. 최부자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이 더러운 개새끼가. 최부자가 있는 힘껏 팔을 휘둘렀습니다. 무기가 나가 떨어지며 소매에서 입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최 부자의 소매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낡은 가죽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무기가 재빠르게 그 주머니를 물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끌며 김훈장에게 기어가더니 주인 앞에 주머니를 톡 내려놓았습니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김훈장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마치 칭찬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훈장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내 도장이다. 지난달에 잃어버린 바로 그 도장. 김훈장이 외치자 관아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최 부자, 내 놈이 3년 전 차용증을 가져왔거늘 어찌하여 지난달에 사라진 훈장의 도장 주머니가 네 품에서 나오느냐. 사또가 호통을 치자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에 도장을 훔쳐 위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냐. 당장 바른 대로 불지 못할까. 사또가 다시 한번 호통을 치자 최 부자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도장 주머니가 자기 품에서 나온 것을 수십 명이 목격하였으니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부자가 바닥에 이마를 대시며 울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김훈장의 서당터가 명당이라는 말에 욕심이 났다며 소매치기를 시켜 도장을 훔치고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없는 빚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단 말이냐. 사또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최 부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나 사또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 당장 저놈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어라. 사또가 명령하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 부자를 결박하였습니다. 최 부자가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최 부자의 뒷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훈장의 억울함이 풀리고 악독한 최 부자가 벌을 받게 되었으니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기를 칭찬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개가 주인을 살렸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기어왔다니. 세상에 저런 충견이 또 있을까.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사또도 무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주인 곁에 엎드려 있는 무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러진 뒷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앞발은 살이 찢겨 피가 흥건하였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로 여기까지 기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김훈장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훈장, 억울한 누명을 씌워 미안하오. 증거도 없이 함부로 판결하려 한 내 잘못이오. 사또가 고개를 숙이자 김훈장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도 증거가 없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훈장이 대답하고는 무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기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김훈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꼬리를 흔들 기력조차 없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김훈장이 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피와 흙이 범벅이 된 털이 옷에 묻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가,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네가 이 아비를 살렸어. 김훈장이 울먹이자 무기가 김훈장의 손을 핥았습니다. 힘이 빠져 혀에 기운이 없었으나 그 작은 움직임에 김훈장의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또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짐승은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인을 구하려 왔거늘 최부자 그자는 인간의 탈을 쓰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였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저 개의 입을 빌려 진실을 밝힌 것이니 이 또한 천리가 아니겠는가. 사또가 감탄하듯 말하자 구경꾼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가 김훈장의 품에 안긴 채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으나 마음만은 편안하였습니다. 주인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주인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김훈장이 무기를 안아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거웠으나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부러진 다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이 이 아이를 안고 집에 가는 것쯤이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가, 집에 가자. 이제 다 끝났다. 집에 가서 푹 쉬자. 김훈장이 속삭이자 무기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관아 마당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김훈장이 무기를 안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이 길을 내어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긴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 마당에 다시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최부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죄인 최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최부자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쑥 들어가 있었고 비단 옷은 땀과 때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거드름을 피우던 자가 쥐새끼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최부자, 내 죄를 알겠느냐? 사또가 엄중하게 물으니 최부자가 바닥에 이마를 댔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최부자가 울먹이며 빌었으나 사또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놈은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문서를 위조하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 게다가 독을 써서 짐승까지 해치려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곤장 50대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하라. 사또가 선고하자 형리들이 최부자를 끌어다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최부자의 비명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토록 남을 괴롭히던 자가 이제는 자신이 매를 맞는 신세가 되었으니 인과응보라 할 만하였습니다. 곤장형이 끝나자 최부자는 거지 꼴이 되어 관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똥개 몇 마리가 달려들어 지저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똥개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구경꾼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개를 죽이려던 놈이 개한테 쫓기는 꼴이라니. 인과응보가 따로 없구먼.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법이었습니다. 김훈장은 관아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서당을 말끔히 고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한 일은 무기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용하다는 수의를 불러 무기의 다리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수의가 부러진 뼈를 맞추고 부목을 대어 단단히 감아주었습니다. 김훈장은 밤잠을 설쳐가며 무기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상처에 고약을 발라주고 틈만 나면 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무가 조금만 참아라. 금방 나을 거다. 김훈장이 속삭이면 무기가 힘없이 꼬리를 흔들곤 하였습니다. 아내도 처음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쌀값으로 개를 샀다며 투덜거리던 아내가 이제는 무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미음을 쑤어 먹이고 더러워진 헝겊을 갈아주며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무가, 네가 우리 양반을 살렸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내가 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이곤 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기가 비틀거리며 일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마당을 절뚝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3달이 지나자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뒷다리가 완전히 낫지는 않아 걸을 때마다 살짝 절뚝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뚝거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구하기 위해 부러진 다리를 끌고 기어간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부러진 다리로 주인을 구한 충견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자 서당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기를 보러 오는 구경꾼도 늘었고 무기에게 배우면 충직한 사람이 된다며 아이를 맡기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무기는 예전처럼 서당 조교 노릇을 하였습니다. 딴짓하는 아이들을 꼬리로 툭툭 치고 글을 틀리게 읽으면 멍하고 짖어주었습니다. 다만 뛰어다니는 대신 절뚝거리며 걸어다녔고 점프 대신 앞발로 아이들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무기를 더욱 따랐습니다. 절뚝거리는 뒷다리가 오히려 무기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를 만큼 긴 세월이었습니다. 김훈장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아내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서당을 거쳐간 아이들은 수백 명이 넘었고 그 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자도 있었습니다. 김훈장의 서당은 온 고을에서 제일 가는 서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도 늙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검은 털은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총명하던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과 뛰어놀지는 못하였으나 여전히 김훈장 옆 방석에 앉아 수업을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김훈장이 책을 읽으면 눈을 지그시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여전하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김훈장이 마루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힘겹게 걸어와 김훈장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무가 피곤하냐? 김훈장이 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무기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제 푹 쉬어라. 김훈장이 다정하게 말하자 무기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김훈장의 무릎이 따뜻하였습니다. 귀에 익은 주인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보다 편안한 곳이 또 있을까요? 무기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날 가마솥에서 죽을 뻔했던 어린 시절, 쌀값을 털어 자신을 구해준 주인, 서당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던 날들, 그리고 부러진 다리를 끌고 기어갔던 그날. 힘든 날도 있었으나 행복한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덕분이었습니다. 무기가 김훈장의 손을 핥았습니다. 고맙다고,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훈장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무가, 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잖느냐. 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김훈장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무기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더니 이윽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에 빠져드는 얼굴이었습니다. 김훈장이 한참 동안 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더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떨어지는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기는 풍어를 넘어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 무엇인지, 목숨을 바쳐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 한마디 못하는 짐승이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단양의 산 생명이 주인의 목숨을 구했으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임을 깨달았다고 말이지요.